최정현입니다. 오늘은 경영언론 제12주차 1교시 기업의 국제경영 공부하겠습니다. 제12주차는요 제4절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1교시 때는 1절과 2절 공부하고요 2교시 가서 제3절 4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은 기업의 국제화의 의의예요. 국제기업의 의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국제적인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국제 기업 활동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국제 경영 또는 국제 기업 관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국제 기업의 커다란 차이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이 달라요. 국내 기업은 자기 나라만 하게 되는데요. 국제 기업은 자기 본국 플러스 해외 진출국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지역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경영 참가자의 구성원이 다르죠. 구성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고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자기네 본국 사람들 자기네 나라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겠으나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 사람 위주로, 미국으로 가게 되면 미국 사람 위주로, 일본으로 가게 되면 일본 사람 위주로 구성원이 이루어지겠지요.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벤츠사, BMW사 이런 나라들이 한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주로 사장도 한국 사람, 구성원도 주로 한국 사람, 판매원들도 주로 한국 사람 이렇게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기업 구성 요소의 공급원이 각각 달라진다라는 내용,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기업 관리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같은 개념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범세계성이에요. 세계시장의 동향 파악과 적응하는데 그런 관리, 적응하는 관리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세계시장의 동향 파악이란 무엇인가? 지금 세계시장이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 어느 지역이 호경기고 어떤 지역이 불경기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이라든가 카나다, 멕시코 이쪽 북아메리카는 호경기고 유럽은 불경기고 아프리카 호경기고 남아메리카가 호경기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특별한 계획성이 있다. 국제기업 환경에 수시 변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마찰이 발생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받을 수가 있겠죠. 또는 중동 지역에서 석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다. 이것도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동성, 현지 사정에 적극 대응하는 탄력적인 경영이 필요하겠죠. 우리 본국만 잘 살펴보면 아니 되고요. 진출국 사정, 경제, 정치, 문화 사정을 수시로 살펴봐야 되겠지요. 능동성,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업 포착에 능동적이다.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나라 진출할 것인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로 파악이 됩니다. 적응성, 국제 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해 나간다라는 내용이죠. 뭔가 적극성도 필요하고 창조성 이런 얘기는 뭔가 적응성, 융통성 이렇게 보여집니다. A라는 나라에 진출했던 방법 똑같이 B라는 나라 진출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에 진출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으로 진출할 수는 없잖아요. 각 나라마다 진출 방법이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 내용 같아요. 적응성. 국제기업의 문제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카톡이 오네요. 국제기업 조직상의 문제, 모 회사인 본사의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에요. 조직상의 문제겠죠. 모 회사,
우리 본국에 있는 본사의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두 번째, 해외 사업 시설에 대한 조직의 문제.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해외에 있다가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외 공장도 차려야 될 것이고 해외 창고도 차려야 될 것이고 영업점도 차려야 될 것이고 중국에 진출했으면 베이징에 있다 해야 되고 상해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군데 있어야 되겠죠. 뭐 심양에도 있어야 되고 청도에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또 좀 있다가 본사와 해외 시설 사이에 정보 전달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국내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해외 진출 어떻게 연락할까요? 본사에서 일일이 다 해야 되나요? 중국 같으면 우리 본사에서 중국 본사에만 하면 되겠 베이징에 있는 중국 본사에다만 연락하게 되면 중국 본사에서 또 전국 상해라든가 심양이라든가 청도라든가 이렇게 쭉 연락하면 되는 거겠죠. 그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본사에서 일일이 청도까지 심양까지 다 할 것인지 그건 중국 본사 내 문제로 할 것인지 그런 규모겠죠. 해외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중국으로 올인할 것인지 아니면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으로도 좀 분산시킬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필요하지 않나 싶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업의 재무 및 회계 문제 이거 어렵죠. 국제기업이 현지 자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재무활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금의 조달과 관련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에 진출했어요. 그럼 베이징에서 본사도 하나 짓고 사무실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우리 한국에서 자금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자금을 빌려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중국에서 빌려서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대출금리가 한 3%인데 중국에서 빌리려고 그랬더니 대출금리가 5%다. 그럼 좀 비싸잖아요. 가능하면 저렴한 곳에서 빌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 등 조달된 자금의 운영과 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국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돈 관리는 한국 본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국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들. 또 국제 회계 문제. 중국에서 돈을 벌었으면 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회계 문제는 한국의 회계가 다르고요. 중국 회계 다르고요. 미국 다르고요. 일본 다르고요. 전 세계가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해가지고 세금 내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 달라요. 이거는 표준화, 통일을 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으나 못하고 있답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 다르고 복잡하고 이래가지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회계 문제는 한국은 한국에 있는 회계사들이 할 것이고요. 중국 가면 중국의 회계사들이 할 것이고요. 베트남 가면 베트남 회계사들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르다고 합니다. 통일을 물론 시키고 싶어 하겠죠? 근데 힘들다고들 합니다. 국제 기업할 필요성. 이건 중요한 문제죠. 왜 국제기업, 해외로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겠죠. 첫째, 이익을 찾아서 시장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화 필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죠. 한국 시장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넓은 시장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글로벌 기업들, 이 국제 기업들이 다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왜 중국으로 와요? 중국은 15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시장이 넓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넓은 또 시장이 있잖아요. 인도를 찾아도 또 떠날 수 있는 거겠죠. 부존자원 면에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하자원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겠죠. 뭔가 자원이 많은 나라로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펄프 회사예요. 뭐 화장지 회사예요. 휴지 회사예요. 한국에 나무가 많지 않아요. 펄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있는 목재를 생산해서 거기서 가공해서 한국으로 오는 거겠죠. 한국에서 10년 정도 자라는 목재를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뭐 2, 3년, 한 3년이면 자라겠죠? 날씨가 좋으니까요. 현재 생산을 통한 자원 개발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종 장벽과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도 국산화 장려 차원에서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대우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많이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품 애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벤츠라든가 토요타라든가 BMW라든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세를 엄청 많이 물렸어요. 토요타 자동차가 일본 내에서는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팔렸으면 한국으로 오게 되면 5천만 원, 6천만 원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너 토요타 6천만 원 주고 살래? 현대차 2천만 원 주고 살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현대차 사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현대 기아차가 토요타보다 제품의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같은 가격이면 현대 기아라고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제가 뭐 현대 기아의 영업맨도 아니고요. 다국적 기업들과 효과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겠죠. 수비만 할 수 없잖아요. 야, 중국 가서 같이 한번 겨뤄보자.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 야, 중국에서 한번 겨뤄보자. 미국에서 한번 겨뤄보자. 미국 가게 되면 미국 내 3사 포드, G, 크라이슬러 있죠. BMW, 벤츠 다 있죠. 일본 토요타, 혼다, 닛산 다 있죠. 뭐 아우디 와 있겠죠. 폭스바겐 와 있겠죠. 거기에 현대, 기아차가 껴가지고 같이 판매 활동하고 있어요. 현대라든가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자동차 수출의 대략 4 내지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꽤 큰 비중이에요. 들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제가 실수로 좀 넘겨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한번 직전 거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른손 놓고 있을게요. 경영면에서의 국제기업화 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상의 요인 조건,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저렴한 현직의 인력을 하기 위해서, 이용가치의 저렴을 위해서 해외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한국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한 24%, 25%, 한 4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해요. 미국에 한 16% 수출해요. 베트남에 한 10% 수출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비중이 25%, 미국이 한 15%,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합치면 한 40%의 우리가 수출 비중을 두 나라가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우 높은 비중이에요. 근데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을 하게 돼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두 나라가 싸워버리면 한국은 수출할 데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을 다변화시켜야 되겠죠. 시장을 다변화.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겠죠. 어느 한 나라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여러 나라로 다변화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동남아예요. 동남아 10개국도 있죠. 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대만도 있고요. 싱가포르, 홍콩도 있고요. 호주도 있고요. 그 동남아 지역 다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또 중동 지역으로도 많이 가고 있죠. 유럽도 나가야 되죠. 또 남미로도 가야 되겠죠. 이제는 아프리카까지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시장 다변화입니다. 저렴한 현지국 인력, 해외로 90년대 초부터 뭐 전 세계화가 되면서부터 한국에 있는 중소 공장들이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처음에는 중남미로도 가고요. 중국이나 동남아라도 많이 갔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렴한 현지국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많이 떠났었어요. 이용가치 재활용도 있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한국에선 더 이상 사용될 수가 없는 뻥튀기 기계, 뻥튀기 기계 한국에선 더 이상 사용이 안 돼요. 여러분 또 재봉틀도 아나요? 재봉틀 한국에선 더 이상 잘 안 돼요. 그럼 재봉틀 만들던 회사는 동남아로 가던가 아프리카로 가던가 중남미로 가던가 해야 되겠죠. 뻥튀기는요, 동남아로 가든가 아프리카로 가든가 해서 뻥튀기 기계, 뻥튀기를 재활용해야 되겠죠. 생산상의 유인 조건, 현지 시장 수에 적응 및 적합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국제기업 활동의 유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설립이라는 게 있어요. 자회사 설립, 국제기술의 제휴, 국제 컨트랙팅과 턴키 오퍼레이션, 국제 학적 기업, 해외 생산, 관리 계약, 국제 컨소시엄. 이제 1절 지났고요. 2절 공부하는 거예요. 자회사를 설립한다. 요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해 줄 거니까요. 그 첫 번째 자회사 설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의 초보적 단계로 해외에 현지 법인인 마케팅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마케팅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현지국은 물론 제3국 시장에서 마케팅을 수행하는 겁니다. 취급 상품은 본국에서 수입 또는 현지국이나 제3국에서 조달해요 라고 되는 겁니다. 자회사란 무엇이냐? 본사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베이징에다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자회사예요. 그 자회사는 우리 한국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명령을 다 내리겠죠. 모든 명령을. 그러니까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중국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자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마케팅만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베이징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중국 자체적으로 만든 물건을 중국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는 베트남이라든가 대만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베이징에서 팔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직원들도 한국에서 뭐 한두 명 몇 사람 일부가 파견 나갈 수도 있겠으나 중국에서 마케팅을 하려니 중국말을 잘해야 되는 현지인들을 마케터로, 영업맨으로, 판매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입장을 바꿨을 때 벤츠라든가 BMW가 뭐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하겠죠. 벤츠나 BMW가 자동차 공장이 한국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벤츠나 BMW를 판매를 합니다. 근데 판매하는 판매원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독일 사람이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판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중국 가서 물건을 팔려면,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그 영업맨들은 다 중국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리자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정도겠죠. 중국 기술의 제휴라고 돼 있어요. 국제 기술의 제휴. 쏘리. 국제 기술 제휴. 법률상 보호받는 거예요.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우리가 맥도날드 미국 거라고 알고 있어요. 스타벅스 미국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스타벅스 하나 차리려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자회사가 와 있겠죠. 한국에 코리아 스타벅스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거기서 저 스타벅스 하나 낼게요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 차리겠죠. 코리아 스타벅스가 한국에다가 스타벅스를 내고 싶으면 미국 본사에다가 특허권, 뭐 실용신앙권, 상표권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간판도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랑 똑같은 간판, 똑같은 마크, 실내 분위기도 미국에서 알려준 대로 실내 분위기도 유사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 대신 거기다 비용을 한 잔 팔 때마다 얼마씩 미국 본사로 돈을 붙여줘야 되는 거겠죠.
뭐 그거 하기 싫으면 스타벅스 안 차리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이름을 따고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름 따고 커피숍 내야 되겠죠. 맛있는 커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맛있는 커피. 나는 스타벅스를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이용 비용을 줘야 됩니다. 상표권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 이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 노하우. 이걸 너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줄 알아. 기술 수조. 관리 계약. 산업용 임대 협약. 엔지니어링 서비스. 프랜차이즈. 공장 설비의 운영 기술 등등등. 이거는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이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이라든가 맥도날드 함부로 막 사용하면 안 돼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요. 국제 컨트랙팅과 턴키 오퍼레이즈. 국제 컨트랙팅, 건설 수출하는 거예요. 건설 수출. 국제 컨트랙팅. 도로. 한국동아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이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도로 많이 건설해 줬죠. 파이프라인, 동아건설 리비아에서 파이프라인 건설했죠. 네. 항만시설, 뭐 한국에서 항만시설은 많이 해주고 있어요. 댐도 가서 건설해주고 있고요. 통신시설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 등 건설 사업을 수주해가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용역 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 컨트랙팅입니다. 건설 수출이라고 그래요.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요. 너희 나라가 이 물건만 필요해? 자동차만 필요하니? 자동차 사갈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나라에 가서 건물 지어주고 있잖아요. 건물 지어주는 거. 동남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가면 우리 한국에서 지어준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저거 한국에서 지어준 거야, 이런 것들. 댐도 지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리도 지어주고 그래요. 턴키 오퍼레이션인데 제가 좀 잘못 썼어요. 오퍼레이션. 공장 수출하는 거야. 공장 수출. 졸면서 썼나 봐요. 기업체나 공장이나 산업 시스템을 설계하여 건설하고 초기 운영까지 담당하며 턴키 프로젝트를 준공해 주는 것. 여러분들 이게 턴키 오퍼레이션 정도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턴 돌리다 뭐예요? 키를 돌리는 거예요. 턴키 키를 돌리는 거예요. 공장을 짓는 거예요. 공장을 지어주는데 그냥 기초공사부터 해가지고 공장을 다 지어주고 안에 기계설비까지 다 해서 전기시설, 통신시설, 자동화시설, 컴퓨터시설, 종업원들의 인력까지 다 구성을 다 맞춰줬어요. 그 나라에서 요구한 대로 공장 하나를 제대로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람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주문을 부탁한 그 나라 사람한테 키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키만 딱 주면.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키만 딱 돌리면 돼요. 그래서 턴키예요. 니네는 와가지고 공장만 지어줘. 너는 기계만 와서 설치해줘. 너는 통신 시설만 해줘. 너는 자동화 시설만 해줘. 너는 컴퓨터 시설만 해줘. 너는 인력 사람만 뽑아줘.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완전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키만 돌리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턴키 오퍼레이션즈 이해하시죠? 국제 학자 기업이 있어요. 학자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해외 진출하는데 그냥 우리 기업이 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기업과 같이 합작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투자 자본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중국에 진출해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기업체랑 나랑 합작하게 되면 50만 원만 가지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왜? 내가 100만 원 갖고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중국을 아예 몰라요. 중국 사람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믿을 수 있을까요? 애매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현지 사람도 모르고. 근데 중국 기업과 합작 50대 50대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50% 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중국말 잘하고 중국 현지 사정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물건
잘 만들어서 잘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에요. 현재 상대방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반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현지 특수 사정에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그 나라 사람들을 뽑고 그 나라 사람들을 활용하고 하다 보니 현지 사정을 해박하게 알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률상 제약으로 현지 기업을 모두 소유할 수가 없는 경우 우리 한국이 중국에 진출할 때요 100% 진출이 안 돼요. 중국 사람과 51대 49로 투자해야 돼요. 한국이 50을 넘을 수가 없어요. 한국이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게 49%다라고 보는 됩니다. 동남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동남아 진출할 때도 그 현지인과 같이 합작 형태로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대국의 특혜 관계로 단독 기업보다 합작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뭐 좋은 점, 나쁜 점 있으나 합작 기업 초기에는 합작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도 상대방이 믿을 수만 있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외 생산이 있어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요. 해외 자원 개발과 해외 제조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만 하는 경우, 해외에서 제조 활동이 전개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회임 기간이 길다. 자원을 개발하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이 100만 원을 걷어들이는 시간이 1, 2년 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해외 자본의 부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해외에 그 우리나라가 많이 진출한 것도 자원 개발 중에 이제 원유 개발이죠. 석유 수출을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석유 수출했는데 이번에 수출하게 되면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있다는 것만 어느 정도 짐작할 뿐이지 그것도 우리가 시추를 해봐야 알잖아요. 성공 확률이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할 인력이나 기술에 따른 제약이 따를 수 있는 거겠죠. 참여할 인력이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한국에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현지인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 현지인들의 그 인력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해외 제조 활동이 전개되는 이유는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회피하겠죠. 중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싶은데 중국은 중국 내 또 자동차 회사를 보호해야 되겠죠. 소나타 한국에서는 2천만 원에 판매하는데 중국에다 팔려고 그러니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 야 우리 중국에서 현대차 공장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현대차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해 버리면 그 중국에서 생산된 현대 자동차 그 제품은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 사람들이 사도 되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 간에 국경을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은 중국 거고요. 관세라든가 이런 거를 안 받아요. 그냥 2천만 원에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적 유통비 절약하고 원자재를 활용할 수가 있다. 한국에서 생산돼서 중국까지 옮기려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중국에서만 생산해버리면 물류비용 절감될 수 있잖아요. 중국 내 원자재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커피 한잔 마실게요. 제3국으로도 진출이 용이하다. 베트남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베트남에서 초코파이를 생산하게 되면 베트남에서 생산된 초코파이는 옆에 캄보디아라든가 뭐, 미얀마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한국에서 생산돼 가지고 태국 가는 것보다는 베트남에서 생산돼 가지고 태국 가면 훨씬 그만큼 비용도 저렴할 수 있겠죠. 현지에서 저렴한 원가로 생산해 가지고 본국으로 역수출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주로 이제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 베트남에서 생산하죠. 거기서 저렴하게 생산해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더 돌아오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가 봐요. 관리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계약.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운영시설을 소유하고 타방이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돈이 있어요. 나는 돈이 많고 상대방은 기술이 있어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소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 상대방은 기술이 있으니까 네가 생산해서 네가 판매해라 하는 것이겠죠. 서로 이제 관리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과 기술이 많은 사람과 서로 만나면 그것도 괜찮은 호흡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술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 찾아가잖아요. 근데 굳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니네 우리 기업에 투자 한번 해볼래? 우리 벤처회사인데 니네 벤처 금융 우리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봐라. 그래. 벤처 금융은 돈을 투자하는 거고 나는 기술을 활용하는 거고 그런 경우예요. 국제 컨소시엄 특정 프로젝트를 완수할 때까지 여러 기업체가 재무, 기술, 관리의 능력 등을 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위험 감소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대형 건설 및 자원 개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각 참여 업체가 각각의 특수 부문을 나누어서 담당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외에 댐을 건설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 통신시설, 발전시설을 또 만들어 주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토목회사예요. 나는 토목만 담당하면 돼요. 나는 철강회사예요. 거기 필요한 철강만 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전기업체예요. 거기에 필요한 전력가스라든가 이런 담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또 기업 컨설팅 회사예요. 전체적인 재무 관리 담당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마다 자기의 장단점 있잖아요. 그 장단점 중에서 자기네 특기를 살려서 여러 업체들이 같이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컨소시엄이라고 그래요. 컨소시엄. 1990년대 초반에 무선통신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SK텔레콤이라고 돼 있잖아요. SK텔레콤 그 무선통신 처음에 생길 때 다 컨소시엄 형태를 했었어요. SK라는 그룹은 주로 주유소 했던 기업이에요. 주유. SK정유. 그게 이제 SK예요. 그렇죠? 그 회사가 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SK가 SK텔레콤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 업체들이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기 관련 기업, 통신 관련 기업 등등등 철강관 기업. 그래서 SK텔레콤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든 것이다. 컨소시엄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면 쉽게 이해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해외 나갈 때 보면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나가도 괜찮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2주차 1교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